자, 지금까지 우리가 의사표시 이론하면서 정상적인 의사표시,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이런 거 공부했어요. 뭐 정상적인 의사표시든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든 의사표시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죠.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지. 의사표시만 죽자고 했는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행위가 언제, 그 행위에 의해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보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를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걸 도달주의다. 뭐 굉장히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는 입법주의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백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백주의다라고 할 때 이 백은 알린다, 뭐 고백한다, 독백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고백, 독백 이런 얘기? 예,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백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알린다 그런 뜻인가요? 이 표백주의는요, 의사표시가 완성이 됐을 때, 외부로 완성이 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누가 보든 안 보든 현장 소장이 갖다가 걸어놓고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갖다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이렇게 나는 표시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요게 이제 표백주의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완성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렇게 완성했으면 상대방에게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신주의다.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거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어떻게 했을 때요? 발송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보내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상대방은 의사표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돈 내놔, 돈 내놔. 왜? 어제 보냈거든. 이러면 어제 뭘 보냈는데 그건 나중에 보면 알고. 이상한 왜곡된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왜곡된 주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자,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미성년자 측에다가 그 미성년자가 한 법률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 건지 확답 여부를 촉구할 때 1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확답 여부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신한다라고 얘기했죠. 1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정해서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발신주의야. 보내면 되는 겁니다. 도달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을 때도 사원청에 소집 통지할 때 어떻게 했어요? 1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어떻게 한다? 발신하면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도달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 있는 상대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제가 한 어떤 의사표시가 있답니다. 제가 한 어떤 의사표시는 여러분에게 도달해야 여러분이나 나나 이 의사표시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걸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상호간에 서로 불평등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달주의를 취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요지주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지는 이쑤시개가 아니고요. 의사표시의 내용이 도달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읽었다야. 그럼 이건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다, 읽었다는 거죠. 요 두 가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도달주의와 요지주의를 구분한 거야. 이거는 의사표시가 도달해서 상대방이 읽었다죠. 요거는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다. 즉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알았다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를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걸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는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지 가능성만 있어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봐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그럼 이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동거하고 있는 가족에게 의사표시가 전달이 됐다. 부인에게, 동거서에서 살고 있는 부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이 됐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죠. 근데 부인이 전달하지 않았다. 그건 내부적인 문제지. 통상적으로 부인이 받았으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죠. 그런데 동거에서 살고 있던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부인이, 해외 잠깐 출장 간 사이에 부인이 받고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그럼 도달이야, 아니야? 도달이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된 거 아닙니까? 아, 부인이 전달해 줘야 되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런 얘기합니다. 미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달이에요, 아니요? 그것도 도달이라니까. 그렇죠? 연락이 안 돼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도달이에요, 아니요? 도달이라니까. 그건 개인적인 사정인 거예요. 연락이 안 됐으면 가서 목을 졸라야지. 해외 나가서 왜 연락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내부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요지할 가능성, 즉 알았을 만한 가능성만 있었으면 도달로 봐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암기가 더 빨라요. 암기하고 난 다음에 이해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발신주의는 보내는 거죠. 보낼 땐 빨리 보내는 게 나아, 천천히 보내는 게 나아? 빨리 가야 되죠. 우리가 빨리 보내는 걸 뭐라 그래요? 쏜다라고 얘기하죠. 그거 쏴. 그래서 확사격이야. 확사격. 확사격. 아시겠죠? 이건 이제 확답이야. 확답. 확답 세 가지가 있어요. 이미 하나는 배웠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확답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아, 두 개는 이미 배웠네요. 두 개. 두 개를 배웠어요.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측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때 발신주의. 제한 능력자. 그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여기 있었죠. 요거 두 개인지 아직 안 배웠다. 이건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본인에게 확답을 촉구할 때. 그다음에 채무, 인수, 승낙 최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촉구. 뭐 이런 것들인데 확답은 세 개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앞에서 하나 지금 배웠잖아요. 이건 이미 배웠고 이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나중에 배우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 이 발신주의고, 이거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다. 예. 그래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 이게 거의 시험엔 90% 이상이 이게 나와요. 격지자, 이거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그 사원총회 쪽에서 나오는 거고, 이거는 제한 능력자 쪽에서 나오는 거고, 무권 대리는 또 무권 대리 쪽에서 주로 나오죠. 여기서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그래서 확답 3개, 그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이건 발신주의다라고 해서 격, 승, 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우리 계약 쪽에서 공부할 거거든요. 자, 먼저 발신주의에 의해서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확답 3개라고 얘기했죠. 확답 3개. 그다음에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암기도 쉽지 않습니다. 암기해도 금방 잊어버릴 거니까 여기까지 그냥 가지 말고 확사격, 요게 뭐라고요? 발신주의다. 확사격. 확이 뭐였어요? 확답. 사는 사원총회 소집 통지. 격은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 격지자가 뭐냐면 조금 이따 암기하는 법 알려준다니까. 급해서 그래, 자꾸만. 암만 급하다 그래도 이거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격지자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대화자예요. 대화자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내가 어떤 의사 표시하죠? 그럼 즉각적으로 여러분에게 도달하면 이건 대화자인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나하고 전화 통화로 지금 어떤 의사결정하고 있어요. 그럼 격지자예요, 대화자예요? 대화자인 거죠. 대화자냐 격지자냐라고 하는 건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개념이라서 내가 어떤 의사표시, 여러분이 어떤 의사표시했을 때 상대방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도달한다. 그러면 그거는 대화자고, 암만 가까이 있어도 제가 의사표시했는데 그 의사표시가 한참 있어야 상대방에게 도달한다. 그럼 그건 격지자인 거예요.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서 우편으로 편지를 보내서 의사표시를 전달했다. 그럼 그건 격지자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의사표시했는데 의사가 전달이 안 되잖아. 어디 있는지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럼 그거는 편지를 통해서 보냈다. 그러면 바로 도달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격지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친구도 전화 통화가 가능해서 전화해갖고 바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럼 그건 뭐가 되는 거고? 대화자가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격지자예요. 격지자. 격지자하고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격지자하고. 근데 이제 한쪽에서 청약을 했어요. 여러분이 격지자라고 할게요.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갖고 제가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한 2, 3일 걸리겠죠? 그럼 2, 3일 있다 여러분이 받았어요. 받는 순간 알았어. 그러면 계약할게. 제가 격지자 여러분에게 제가 했어요. 그죠? 자, 이거를 1억에 사겠소라고 7월 1일 날 보냈어요. 그래서 얘한테 7월 3일 날 도달한 거예요. 그때 얘가 알았어. 그럼 7월 4일 날 나한테 오케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7월 6일 날 저한테 도달했습니다. 자, 이때 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지금 A가 B에 대한 청약은 7월 1일 날 해서 7월 3일 날 도착했다 그랬죠. 그에 대한 승낙은 7월 4일 날 해서 7월 6일 날 도착했다 그랬잖아요. 계약이 성립하는 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는 시점에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한 시점은 이 시점이죠. 1억 원에 사겠소, 1억 원에 팔겠소. 그러니까 얘가 의사표시를 어떻게 한 날? 발송한 날 청약과 승낙이 일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 격지자의 뭐요?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뭐다? 발신주의다. 다시 요거 갖고 읽어볼게요.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뭐다? 발신주의다. 다시 한번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뭐다? 발신주의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격, 승, 발. 아시겠습니까? 이건 암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거. 그래서 격하게 욕이 나온다 그래요. 이건 안 되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발신주의, 확사격 3개, 확사격. 이 중에서 하나는 확사격 할 때 확답 3개 중에서 하나는 공부했죠.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측에 확답을 촉구할 때 요거 1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줘서 확답을 촉구할 때 발신주의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차원에서 뒤에 가면 무권대리 쪽에서도 하나 나오고 채무인수 승낙 최고에서도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3가지예요. 3가지인데 이거 하나 이미 배웠고 이거 2개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사원총회 소집 통지도 1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발하도록 돼 있죠. 발. 그다음에 이건 뭐라 했어? 격승발.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다? 발신주의다.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시기는 뭐다? 발신주의다. 이거 격지자 청약이라고 해서 잘 바꿔놓는다고. 격청발이요, 격승발이요. 격승발이죠. 격승발.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읽는다니까. 엄청 어려워서. 뭐라고? 격승발 빼고 읽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인 거야. 그럼 도달이라고 하는 건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이라고 해야지 반드시 알았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를 도달이라고 볼 것이냐 요거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의사표시의 불착 또는 의사표시의 연착은 누구의 불이익으로 할 것이냐. 자, 의사표시는 A가 보냈는데 A의 의사표시가 B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다.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건 B 책임 아니고 누가 책임져야 돼요? A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불이익은 전부 다 표의자 불이익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 의사표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의사표시를 지금 철회하고 싶다. 그럼 철회하려면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철회해야지 도달하고 나면 이미 효력이 발생해버렸죠. 그건 철회 대상이 아니고 뭐야? 취소 또는 무효 주장 대상이 돼야 되는데
취소나 무효 주장은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싶으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철회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요. 의사표시를 보낸 후,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를 보낸 후 표의자가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니까 의사표시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그런 뜻인 거죠. 왜 의사표시 보낸 후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시 보낸 후 표의자가 제한 능력이 됐다.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을 그냥 발생시키는 이유가 뭐냐? 보낸 후 사망했다 그랬죠. 그럼 보낼 땐 살아 있었어요, 안 살아 있었어요? 정상적인 의사결정했죠. 의사표시 보낸 후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랬죠. 그럼 보낼 때는 정상인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정상적인 의사결정, 정상적인 의사표시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결정대로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시겠습니까? 자, 요거요. 그래서 중요한 거 요건데,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해서 입법주의는 표백 발신 도달 요지주의인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해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되는 거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봐도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 완성한 때 또는 법으로 정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거기 111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얘기하고 있어요. 의사표시가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그런지 설명을 했나요? 했죠. 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줄칠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 뒤에 나오죠. 그 우리 뭐라고 암기했죠? 오른쪽 페이지 하고 있어. 오른쪽 위쪽에 격승발이라고 했죠. 격승발. 예, 격승발 써놓으면 되겠죠. 밑에다가 예, 어떤 사람 동그라미 빼고 쓴 거 걸리면 안 돼. 격승발. 그다음에 나머지 준법률행이에요. 준법률행에서 제한능력자 상대방 확답 촉구에 대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사원총회 소집 통지, 사원총회 소집 통지 했고 기억 니은은 했죠.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 상대방 채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채무인수 승낙 채고에 대한 채권자의 확답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나중에 디귿하고 리을은 나중에 보기로 하자고요. 자, 그다음에 도달주의 111조의 성질이에요.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 합의를 얼마든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했으면 도달주의예요. 근데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는 야, 우리는 도달주의 같은 거 없이 상대방이 읽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걸 하자라고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를 배제하고 우리가 합의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시키자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임의 규정인 거예요. 자, 밑에 이제 도달의 의미입니다. 도달의 의미는 도달은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사회 통념상 의사표시 내용을 요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거기 지금 동그라미 1번, 2번은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건 방법이 없어. 그건 다 해야 돼요. 근데 합리적으로 판단해도 이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기억에 우편물이 상대방 우편함에 투입되거나 우편물이 동거 중인 처나 가족, 대리인, 피용인이 수령했으나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 상대방 지배하에 들어가긴 들어간 거죠. 예. 또 우편물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취급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경우. 자, 우편 발송 방법은 우편 발송 방법은 보통 우편이 있어요. 이건 우편만 붙여서 보내는 거죠. 아니면 등기 발송 방법이 있죠. 아니면 내용 증명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거는 등기
또는 특급 방식이거든요. 이거하고 이런 방식이 다른 건 뭐냐면 보통은 그냥 우편함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손에 직접 쥐어주는 거죠. 이렇게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다. 그럼 도달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달이 추정되진 않으니까 이때는 도달됐다. 상대방이 알았다. 갑이 보냈어요. 근데 보통 우편 방법으로 을에게 보냈다고. 근데 을이 받았어요. 그런데 도달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가 생길 게 없잖아요. 을이 뭐라 그러니까 못 받았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못 받았어요 라고 하면 얘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편 방법으로 보내고 반송되지 않았을 때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갑이 네가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고. 그럼 우편함에 집어넣을 때 카메라라도 찍어놨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부인에게 전달해 주면서 부인한테 녹음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개 씨 부인 되시죠? 라고요. 그런데 등기나 내용 증명 취급 방식의 경우에는 우편 배달부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발송하고 반송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도달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못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못 받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누가 입증해야 되고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이건 도달이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물이 내용 증명 또는 등기 취급에 의해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이거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제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 필요 없어요. 동거 가족이 받아도 되죠. 대리인이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에 기억에 등기 우편물이 채무자 주소지나 사무소가 아닌 동업자 사무소에서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다. 자, 이거는 IBM 사건이다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옆에다가 영어로 IBM 한글로 쓰지 말고 IBM 사건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요. IBM이 뭐예요? 아이언 백맨 일명 철가방 사건이라고요. 자,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보내야 되는데 을의 소재를 잘 몰라. 잘 모르니까 을한테 보낸 게 아니라 을의 친구 병에게 병의 사무실로 얘한테 보낼 거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굉장히 친한 사이고 자주 들른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로 보내면 아마 전달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날 프로야구가 있는 날이었었어. 프로야구가 있는 날 이분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가 좀 그러니까 뭘 시켰어요? 자장면을 시켰네. 자장면이 왔는데 병이 그 배달부한테 잠깐만 여기 앉아서 TV 보고 계세요. 내가 금방 먹고 그릇 드릴 테니까 그릇 가지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냄새 나니까. 남자들은 자장면 먹을 때 보통 몇 분 걸려요? 1분 10초면 끝내죠. 랩 안 뜯고 흔들어. 막 흔들어요. 그럼 섞이죠. 그럼 랩 뜯으면서 어떻게 쭉 마시면서 땡기면서 그래서 2번 땡기면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요 내실에 들어가고 이제 자장면을 먹는 순간에 그 아이언 백맨은 이제 이 철가방이죠. 앉아서 이 TV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갖고 다리를 꼬고 팔짱 끼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포스트맨이 벨을 3번 울리면서 들어온 거죠. 그 을씨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을씨인지 병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뭐 일 보고 계시는데요. 그랬더니 누구시죠? 라고 얘기했더니 저는 아이언 백맨입니다. 좀 그러기가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좀 잘 압니다. 그랬더니 전달해 주실래요? 라고 했더니 네. 그리고 받아서 지장까지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뭐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야구 결승전. 야구 결승전 봐야 되죠.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뭘 받으면 얼른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집어넣고 이 사람이 다 먹고 나와서 아니 누가 왔다 갔나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 아니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빈 그릇하고 같이 집어넣겠죠. 나가면 뭐가 있어? 모터사이클 여기 파란 통 여기다 쏟아놓죠. 같이 들어간 거야. 이 의사표시 없어졌잖아요. 근데 발송 방법이 뭐였어서 등기 발송이었잖아요. 등기 발송인데 받은 사람이 누구요? 아이언 백맨. 거기다가도 뭐라고 했어? IBM이라고 썼다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IBM이 컴퓨터 회사냐 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풀린 수수께끼는 아이언 백맨이었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신원이 분명치 않은 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이건 뭐다?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거기 줄쳐야 될 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예요. 자, 주소는 우리 배웠죠? 민법상의 주소는 실생활의 근거지를 민법상의 주소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요, 내가 여기서 주민으로서 공권력 행사하고 공적인 의무를 부담하겠습니다라고 신고한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지, 실제 주소지는 실생활의 근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납세 고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반송되지 않았다. 근데 얘가 실제 거기 사는 곳이 안 사는 곳이. 그럼 민법상 이건 주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실생활하고 있는 곳이 주소죠. 자, 그다음에 디귿은 조금 아까 봤고요. 리을에 법원의 공시 송달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했다.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배울 거예요. 조금 있다가 표의자가 제가 여러분에게 의사표시를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법원에다 신청해 공시 송달해달라고. 그럼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그런 내용을 게시하고 15일이 지나면 여러분에게 송달, 2주가 지나면 2주가 지나면 여러분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래? 공시 송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다가 공시하는 것보다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저한테 명령을 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일간신문에 공고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명령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명령에 의해서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송달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반드시 법원의 뭐에 따라야 되는 거죠?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야. 근데 법원의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 가지고 송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송달의 효과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수신인 기재가 명료치 않아서 수령자가 서신을 개봉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뭐냐? 수신인 기재가 명확합니다. 신의영 귀하 그러고 왔는데 제가 보니까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죠? 안 뜯어봐도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이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신인 기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받은 사람이 뜯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도달인데 수신인 기재가 명확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온 편지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내 편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건 여러분 뜯어봅니까 안 뜯어봅니까? 안 보는 부분도 있지만 보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나 못 봤다. 그럼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기 이름으로 온 것만 뜯어봐. 남의 것도 뜯어봐요. 배우자님 건 어때요? 안 뜯어봐.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제 이름으로 온 건 자기 이름으로 온 거래요. 그래서 그냥 다 뜯어보죠. 예? 그래요? 우리나라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언어 해석이 좀 헷갈려요 요즘에. 자, 그 다음에 3번에 그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판례가 이게 얼마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2010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최신의 판례인데 그 전까지는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의사표시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등기우편물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그 무렵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판례가 바뀐 거예요. 판례가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특별한 사정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까지 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금 상대방을 더 보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왜 논리적으로 이게 잘 안 맞는 거냐면, 자, 누군가가 나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럼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딱 들으면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내용으로 보냈겠구나라고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잖아요, 그죠? 대충 아는데 그때는 아, 나 안 받을래요 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땐 도달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판례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아직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그 이후에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돼야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내용이 조금 바뀌었죠? 예, 내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조금 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바뀐 거라고 봐서 이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별표도 좀 하나 해놓을게요. 예. 자, 그다음에 3번 넘기시고요. 도달은 누가 입증해야 되냐? 도달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자, 도달주의 효과,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느냐? 예, 도달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요.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 양쪽 가로 2번의 의사표시 불착 연착은 표의자 책임으로 한다.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이 변경이 됐다. 의사표시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그럼 거기까지만 봐면 의사표시 보낼 땐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또 2번에 제한능력자가 되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자, 제한능력자가 됐다는 얘기는 발송 후 제한능력자 됐으니까 보낼 때는 정상인이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의사표시였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거기까지 앞에서 법조문에서 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 자, 이러한 의사표시가 도달했을 때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는 수령 능력자가 누구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수령 능력이 없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그럼 수령 능력이 없는 자 빼면은 다 수령 능력 있는 자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 수령 능력과 관련돼서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냈어요. 발송해서 얘한테 도달했다. 근데 얘한테 도달할 때 얘가 만 17세였다는 거야. 그럼 제한능력자죠. 그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했다라고 하면 그 의사표시로서 제한능력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내놨다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얘가 봐서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으면 부도달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얘가 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것 같으면 도달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자기한테 불리해서 부도달, 그럼 부도달인 거야 이거는.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요. 근데 얘한테는 누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있죠. 그렇죠? 법정 대리인이 이 도달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시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어떤 의사표시를 보냈는데 의사표시 받은 자가 공교롭게도 17세 미성년자였다. 그럼 그 미성년자가 저 그 의사표시 못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못 받은 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받은 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못 받았어요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찾아가 그 소리 지르고 난리 쳐야지. 그럼 누가 나와? 그렇죠. 무슨 일이야 그러고 나오죠. 그럼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보는 동안 우리 와야 돼.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한테 잘못하면 매 맞아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법정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도달 주장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상대방 선택하는 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을 안 후부터는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긴 2번으로 갈게요. 수령 능력 없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인데, 대항하지 못한다를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기억에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의사표시 도달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자, 그런 정도 보시고 또 넘겨보실게요. 넘겨보시면 하나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이에요.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113조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송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법조문 잘 해석해야 됩니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그러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누군지 안다는 얘기죠.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연락이 두절됐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나요?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겠죠? 있습니다. 어떤 경우요? 자,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10억을. 그리고 을이 사망해버린 거야. 10억을 빌려주고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남긴 재산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재산은 시가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갑은 이거라도 압류해서 경매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망했으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해버렸네. 그럼 상속인들이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재산 누구에게 승계가 돼야 되냐? 국가에 승계돼야 돼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얘들만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죠. 아, 이분이 평생 집에서만 잤으면 얘들만 있겠지만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주무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누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잖아. 상대방 갑도 모르죠. 갑도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그럼 얘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 빨리 이거 승계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정부에 귀속시켜서 어떻게 경매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압류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이걸 압류하는데 지금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없으면 나중에 만약에 얘가 나타나면 이 사람에게 귀속이 되면 얘한테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난 다음에 압류해서 경매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안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국유가 돼야 되죠. 그럼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를 먼저 해요. 이거 네 건데 네 이름으로 빨리 등기해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류해가지고 경매 실행하는 거야. 이 채권을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표의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볼게요.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더라도 친권자를 안다. 친권자를 안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뜻이잖아요. 친권자를 알거나 후견인이 있다. 그럼 제한능력자라는 얘기죠. 그럼 법정 대리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부재자의 재산관리인도 법정 대리인이죠. 그럼 부재자에 대한 모든 연락사항은 누구한테 하면 돼? 그 대리인에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친권자나 후견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 기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은 전부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자들이죠. 이 자들이 있으면 이 자들한테 연락하면 상대방에게 그냥 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소재가 불명이더라도 친권자, 후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등이 있는 때 그들에게 의사표시하면 됩니다. 공시송달 허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하여 재산관리인만이 또는 그 재산관리인에 대해서만 송달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부재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대리인에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공시송달 절차는 어디에 따른다? 민사소송법에 따른다요.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공시송달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자,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보내는 거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내야 되는데 을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요. 을이 누군지도 모른다면서요. 그럼 이런 사실을 어디다가 제출하면 되는 거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거야. 그럼 법원에서 을을 대신해서 수령을 하고 얘가 진짜 연락이 안 되는 자인지 잠깐 간단하게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하고 아, 얘가 연락이 안 되는 애구나. 그러면 얘가 여기다가 행사할 수 있는 등기 관련 서류 있죠? 등기 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하고 이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하는 거죠. 법원 게시판에다 게시하고 2주가 경과되면 상대방에게 뭐 된 거하고 똑같아? 송달된 거하고 똑같은데 이게 해외에다 해야 될 공시송달을 국내에서 했을 때 몇 달 지나야 돼요? 2달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표의자가 어디 있는 표의자가 의사표시할 때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럼 국내에 있을 수도 있고 해외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하게 몇 달, 2달 정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전에 혹시 그런 거 관심이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 보시면 될 텐데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서 그 저 일본의 전범 기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 있었죠.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는데 그 판결이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판결할 때 일본 기업에서 그 재판에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거지? 공시송달한 거라고. 걔가 안 오니까 공시송달했는데 일본에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야 되는 거죠. 2달 지나야 상대방에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국내에 있는 그 기업에 국내에 있는 기업의 재산들을 압류했죠. 압류해서 지금 뭐 경매 실행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경매 실행한다라고 막 난리쳤는데 그러면 너무 국제적으로 문제가 커지니까 아마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추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에게 재판에 참가하라 그러는데 재판에 참가하지 않은 거야. 그럼 다들 국내에 있으니까 2주 안에 공시송달의 효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혹시 얘네들이 다 우리 그때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달 지나서 2달 지나서 판결이 확정이 됐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시송달 절차는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는데 양쪽 가로 2번 좀 볼게요.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관부나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을 명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원의 명령 없이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만 가지고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앞에서도 잠깐 봤죠. 자, 그럼 오른쪽 페이지 공시송달의 효과입니다. 공시송달의 의사표시는 법원 사무관이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부터 몇 주 경과 2주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 다만 외국에다 해야 될 걸 국내에서 했을 땐 몇 달이라 그랬어요? 2달. 됐죠? 자, 그럼 요거는 23회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반영해 보죠.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과 관련돼서 옳은 거 찾습니다.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대요. 그 의사표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상대방이 내용을 알았든 몰랐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즉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도달해요.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피특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피특정 후견인인 경우에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있는 거죠. 정상인이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대항 못하는 거예요. 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임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아니요. 의사표시 보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면 철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자, 그래서 의사표시 이론 여기까지 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죠. 자,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시하는 걸 전제로 해서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런 의사표시가 됐든 어떤 의사표시가 됐든 가장 좋은 건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항상 직접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바빠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몸이 아파서 거동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나를 대신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군가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의사표시하게 하려면 그 사람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의사표시해라 라고 뭔가 권한을 줘야 되죠. 그 권한이 뭡니까? 대리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네가 의사표시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대리권이다. 그러니까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뭐예요? 권한인 거예요. 권한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권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권은 권한이다. 이 대리권에 관해서도 우리 앞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법정 대리권 있죠. 법정 대리권.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임의 대리권인 거예요. 임의 대리권. 임의 대리권은요, 법률 규정에는 없지만 내가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걸 임의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기 공부하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는데 오늘 수업은 민법이니까 꼭 들어야 돼. 근데 오늘 오전 중에 꼭 처리할 일이 있다. 그러면 직접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대리권을 하나 줘서 위임장 하나 써서 주고 대리권을 줘서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해줘야 되는 거? 위임장 같은 거 이렇게 써가지고 위임장을 안 줘도 관계는 없어요. 꼭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안 써줘도 되는데 상대방이 의심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의심하니까 상대방에게 입증자를 주기 위해서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시해 주는 게 통상적이라는 뜻이지 반드시 위임장을 서면으로 써서 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자가 대리인으로 법률행위를 하겠죠. 그럼 그 효과는 다 누가 책임지는 거야? 본인. 여러분이 혹시 위임장을 써줬으면 여러분이 책임지는 거고 제가 위임장을 써줬으면 제가 책임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 쪽에서는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대리 쪽에서는 등장인물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하는 자가 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대리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킨 거 여기다가 이 사람이 시켰으면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하자고요. 이게 대리인,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상대방 또는 이 사람을 제3자라고도 부른다고. 왜 제3자라고 부르냐면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이 사람은 제3자죠. 갑하고 을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제3자 아니냐고요. 을이 대리행위할 때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죠. 그래서 얘는 상대방이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고 제3자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리가 뭐냐? 갑이 을한테 가서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나 대신 이런 행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야, 적당한 가격에 내 부동산 좀 팔아와라. 네가 이거 가서 내 부동산 매매 행위를 해라. 근데 이 부동산은 시가가 3억짜리인데 얘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 3억 못 받을 것 같아. 놔두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가격을 깎을 수도 있어요. 즉 의사결정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표시하는 겁니다.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의사결정, 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이 3억짜리인데 암만 해도 2억 7천 정도면 팔리고 더 놔주면 일주일 후면은 2억 6천, 2억 5천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2억 7천에 파는 게 유리하겠죠? 그 의사결정 직접 할 수 있다고요. 그대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억 7천 받았다. 그러면 2억 7천에 얘가 3천만 원 보태서 값 갖다 줘야 돼. 그냥 2억 7천만 갖다 주면 돼요. 2억 7천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현장 가서 보니까 이거 3억 5천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니까 적당히 좀 받아와 라고 얘기했을 때 3억 5천에 매각하겠어. 그리고 표시까지 할 수 있죠. 대리인이 다 하는 거야. 의사결정도 누구야 해? 대리인. 그 다음에 표시도 누가 하죠? 대리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억 5천 받았다. 그러면 5천 띄고 3억만 갖다 줘요? 3억 5천 다 갖다 줘야 돼요? 3억 5천 다 갖다 줘야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대리를 설명을 할 때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법률행위의 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법률 효과를 여기다 귀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뜻인 거예요. 본인을 위해서 누구하고 법률행위하고?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이 법률행위를 대리행위라고 하거든요.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는 모두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이 또 책 보지 말고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참.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 제가 지금 설명했을 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 저한테 들었죠? 책 읽으면 하고 넘어가. 하지만 이게 머리에 안 남는다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해했다와 시험장에서 답으로 쓴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 넣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 대리인이 누구를 위하여? 누구와? 제3자와 뭘 하고?
법률 행위를 하고 제3자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된다?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별거 아니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아시겠죠? 시험에 이렇게도 나오는데 더 지랄같이도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런데 의미를 똑같은 의미인데 표현 방법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뭐라고 달라지냐면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법률 행위했어요. 의사결정, 의사표시 우리 둘이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효과 각각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리인은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해요? 대리인이. 그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돼? 본인에게. 그러니까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된다.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하고? 대리인이 하고 그에 따른 법률효과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고? 본인에게. 그 얘기잖아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가 똑같은 말이 법률 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의사표시하는 자와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어떻게 된다? 분리되는 제도다. 골라낼 수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대리제도다. 이 대리제도는 얘가 여기다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근거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수여되면 법정대리, 또 당사자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하면 임의대리,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우리 앞에서 봤죠? 자, 이때 대리인이 여기 가서 이 물건 사실래요? 라고 했으면 이게 능동대리. 그러면 사겠어? 라고 얘 수령, 의사표시를 수령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수동대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행위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대리겠죠? 그렇죠? 유권대리. 유권대리는 그냥 대리라고 해. 대리권이 없었으면 그럼 뭐라고 불러요?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했으면 법정대리,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했으면 임의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가서 의사결정을 해서 의사 전달하는 건 능동대리. 상대방의 의사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능동, 수동. 의미 아세요? 저게 왜 필요해? 자, 가서 집 3억에 좀 팔아오시오. 그랬더니 의리가 갖고 지금 매매계약 체결해야 되죠. 이거 3억에 사실래요? 이게 뭐야? 능동대리잖아. 그럼 상대방 의사 수령해야 되죠. 예, 3억 좋습니다.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 수동대리죠? 아니, 능동대리. 3억에 사실래요? 예, 그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여기 가서 대답하세요. 그럼 계약 됩니까, 이게? 의사 전달했으면 상대방의 의사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런 행위 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 이거 집 팔아갖고 그랬더니 딴 데 갖고 자동차 팔아갖고 왔다. 그럼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는 대리권 없는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오라 그랬더니 집을 팔았다. 그럼 이건 유권대리죠. 집 팔아오라 그랬더니 자동차를 팔아갖고 왔다. 그럼 그건 뭐예요? 무권대리. 집을 팔으라 그랬더니 집을 사왔다. 그것도 무권대리죠. 그것도 대리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정대리, 임의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요. 자,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대리의 종류. 자, 1번에 있는 거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 그거 말고 동그라미 2번에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표시하는 자와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 그거 좀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법정 대리는 얘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얘가 보충해 주는 거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결정 능력이 부족하니까 아버지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임의 대리는 얘가 직접 법률행위 할 수도 있지만 얘가 바빠서 딴 데 가서 법률행위를 하고 이 법률행위 여기다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얘는 한 번에 법률효과 2개 이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사적 자치 영역이 어떻게 된다? 넓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 자치의 확장의 기능을 한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에 간접 대리 필요 없고 사자 있죠, 사자. 예? 사자가 뭐예요? The friend of tiger요? king of jungle? 그 사자 아니죠?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그죠?
사자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자의 대표 주자? 옛날에는 외국에 저 뭐 사신 보낸다 그러면 사자라고 했잖아. 사신을 보낼 때 그분이 사자의 자격으로 가는 거죠. 그럼 왕이 얘기한 거 전달만 하러 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자의 대표 주자는 저승사자예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뭐냐? 뭐 하는 거냐면 염라대왕이 시킨 대로 가서 쟤 데리고 와. 그럼 데리고 오는 거죠. 가서 갑시다. 그럼 그분이 뭐래요? 못 봤어? 한 번도 저승사자 만나본 적이 없어요? TV에서도 못 봤어요? 갑시다. 그럼 뭐래요? 아, 내년 봄에 우리 막둥이 장가 드는데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승사자가 뭐래요? 나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나는 의사결정권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는 거야. 의사결정권 누구 있는데? 염라대왕께서 의사결정권이 있고 나는 심부름만 하죠? 그래, 그럼 나는 그럴 권한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러냐? 나는 주택관리사로서 현장 사령관, 현장 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어디 의사결정권도 없는 쫄다고 저승사자가 왔냐고. 저승대리오라 그래야 되지. 저승대리. 저승대리는 뭐가 있으니까?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그 저승대리 올 때까지 한 3년 버티죠. 저승대리 오면 계속해서 너는 의사결정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3년씩 2번 버티면 되잖아. 그럼 몇 년 버틴 거야? 10년이지 뭐 9년이야. 최초 3년, 저승대리하고 몇 년? 3년씩 2번. 그럼 9년이죠? 9년에 협의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생각기간 1년. 그래서 10년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자는 의사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다요. 하지만 대리인은 의사결정권이 있다죠? 거기 밑에 있는 표 보세요. 표에 효과 의사를 누가 결정하느냐? 사자는 스스로 결정 못하고 본인이 결정한 걸 전달만 해야 돼요. 그런데 대리인은 누가 결정한다? 대리인 스스로 결정한다. 이때 본인의 능력, 사자는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본인이. 자, 여기가 사자로 바뀌었다고 봐봐, 사자. 그럼 시킨 사람이 본인, 사자, 심부름꾼, 여기는 뭐죠? 상대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인, 대리인, 상대방이 본인, 사자, 상대방 이렇게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럼 사자의 경우는 이 사람이 결정한 의사를 표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가 어떤 행위를 표시할 때는 본인은 법률행위 능력이 있어야 의사결정해서 보낼 거 아니냐고. 그래서 본인은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인은요. 대리인이 의사결정 다 하죠. 그리고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대리인이 결정해서 취득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발생시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그럼 행위자의 능력은 사자는 가서 의사 전달만 하는 거잖아. 결정은 누가 한 거야? 본인이 결정한 거 전달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위 능력도 필요 없고 의사 능력도 필요 없어요. 의사결정을 안 해도 돼. 그냥 왔다 갔다 뭐 쪼르르 능력만 있으면 돼. 쪼르르 능력만. 아시겠죠? 하지만 대리인은 뭐예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왜?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아주 어릴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우리 집이 큰 집이라 할아버지가 늘 제살 지냈어. 그러니까 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문,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문 있잖아요. 이게 문지방이 있고 요거 떼내면 큰 방이 되고 제사 지낼 때 이런 집에 살았어. 근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싸우시면 할아버지는 여기 계시고 할머니는 여기 계셔.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좋았는지 꼭 심부름을 날 시켜. 두 분이 싸우시면 할머니가 얘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려. 그럼 할아버지 이거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제가 가서 전달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요 이런 거 하시래요. 그러면 야 이렇게 했다고 전달해 드려. 그럼 또 쪼르르 오죠. 그럼 할머니 들었어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도 제가 얘기할 때까지 다 기다려. 그랬다고 야 이렇게 했다고 다시 말씀드려. 그럼 제가 또 쪼르르 가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틀리면 할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이거.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듣죠. 그렇죠? 얘가 뭐야 얘가 사자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능력 필요 없어. 행위 능력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대리인은 뭐 해야 돼? 의사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은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한 의사와 표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자는 누구의 의사와 누구의 표시를 비교해?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해야 되지. 의사결정은 본인이 했고 표시만 사자가 했으니까. 근데 대리는 의사결정, 의사표시 다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하자는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야.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결정 누가 한다 그랬죠? 본인이 한다 그랬으니까 본인이 사기 강박 당했으면 잘못된 의사결정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리 쪽에서는 의사결정 누가 해요? 대리인이 하니까 사기 강박을 대리인이 당했으면 의사결정 잘못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기 있는 5칸만 좀 비교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자, 대표 뭐 간접점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밑에 이제 대리 제도의 본질과 관련돼서 그럼 이 대리 행위는 누구의 행위냐라고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대리 행위는 누구의 행위일까요? 본인의 행위일까요? 대리인의 행위일까요? 자, 대리인의 행위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의사결정 누가 해요? 표시는 대리인이 해. 본인이 3억에 받아오라 그러는데 3억 5천 받을 수도 있죠. 본인이 3억 받아오라는데 2억 7천 받을 수도 있죠. 이 결정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는 대리인의 행위예요. 대리인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왜 본인에게 다 귀속이 되냐면 뭐라고 얘기한 거야? 나는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합니다라고 표시했죠. 그러니까 법률효과는 갑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나에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좋아요라고 한 거잖아. 결국은 을은 내 거 팔러 왔어요? 갑 거 팔러 왔어요? 갑 거 팔러 왔고 병도 좋아요. 당신 거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거 사는 겁니다? 갑 거 사는 겁니다 라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비록 대리인의 행위지만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되죠? 갑대을 현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현명, 이름을 밝힌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명. 그래서 대리 행위는 대리인의 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행위자는 대리인이지만 그 효과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따라서 대리인이 표시하는 의사는 대리인 자신의 효과 의사고 법률행위의 요건인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률효과만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할 때 하자 여부는 다 누굴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대리인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그래서 맨 밑에 것만 줄치면 돼요. 우리 민법도 이에 따르는 결과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그래요. 모든 분야가 다 대리가 허용되느냐? 아닌 거야.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옆에다 써놓을게요.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에 옆에다가 불사신 대리 X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사신,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불사신은 대리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갑이 을한테 야 가서 이 물건 좀 하나 구해와. 그랬더니 을이 병한테 찾아가서 이 물건 좀 사시죠 라고 얘기를 해요. 파시죠. 그랬더니 병이 안 판대. 안 판다고 하니까 을이 병집에 밤에 살짝 넘어가서 물건을 훔쳐왔어. 훔쳐오면서 갑을 대신해서 을이 훔쳐갑니다라고 써놨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형사들이 갑 잡으러 가, 을 잡으러 가? 을 잡으러 가죠. 왜? 도둑질을 을이 했잖아. 그럼 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다 써놓지 않았습니까? 훔쳐가는 건 나지만 누구를 위해서 훔친다고? 갑을 위해서 훔친다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형사님 민법 공부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럼 형사가 뭐래요? 야, 난 형사지 민사 몰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신분행위. 갑이 암만 바빠도 을한테 야 내가 바쁘니까 네가 나 대신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하고 신혼여행 좀 갔다 와라. 마누라 갔다가 안 오는 수가 있죠. 친구하고 같이 너보다 얘가 더 좋아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 사실행위, 신분행위, 불사신의 대리 없어요. 그냥 느낌상 불사신은 암만 바빠도 지가 해버리지. 쫑쫑쫑쫑 왔다 갔다 하죠. 그다음에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법정대리 넘겨보세요. 능동대리, 수동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나눠지죠. 그렇죠? 자, 이건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리의 삼면관계야. 대리의 삼면관계는 갑하고 을 사이에 법률관계가 하나 형성이 돼요. 이건 대리권의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 대리권.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을과 병 사이에는요. 대리행위를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병과 갑 사이에서는 대리효과가 어떻게 귀속되느냐.
그래서 법률 관계가 하나, 둘, 세 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대리의 삼면 관계다. 별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심각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갑하고 을 사이에는 무슨 문제? 대리권. 을과 병 사이에서는 대리 행위. 병과 갑 사이에서는 대리 효과를 다퉈야 된다라고 해서 삼면 관계, 즉 세 면에서 법률 관계를 다퉈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오른쪽에 먼저 갑하고 을 사이에 대리권이 있어야 대리행위가 유권 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권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